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암호산업이라고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요 근래 두바이의 월드 블록체인 컨퍼런스, 그다음에 스탠포드의 스탠포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크립토란 단어를 써요. 크립토. 우리처럼 뭐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뭐 이런 용어를 안 쓰고요. 특히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교수들이 모였는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크립토 자산이라고 그러고 크립토 커런시라고 그러고 전부 크립토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암호 산업이라고 쓴 이유가 그건데요. 왜냐하면 본래 이 시작이 암호화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암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융 산업이 중간자가 믿을 만한 은행 같은 중간자가 있었는데 리만 브라더 사태가 터지면서 200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진 리만마저 파산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을 수가 없는데 서로 P2P 간에 P2P 거래를 어떻게 믿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P2P 거래를 하자 하는데 출발한 거거든요. 그것을 거래하는 기술적인 바탕이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동안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금기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아주 엄격히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좀 잘못 자꾸 된 용어들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의 본질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호 자산이다. 크립토 에셋.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끝내야 할 시간이 다 경과됐어요. 한 10분 정도 쭉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은 실물 경제하고 디지털 전환, 실물 경제는 초연결, 우리가 초연결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면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초지능 사회가 된 거죠. 이것들을 융합하는 게 초융합. 이것이 이제 디지털인데 화폐 경제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화폐 경제도 바뀔 수밖에 없는. 만약에 위에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되려면은 화폐가 뒷받침이 안 되고는 안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에서 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많이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 이게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본래 지급 결제 중심에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오스가 나오고 칼다노가 나오고 국제송금거래 리플 얼마 전에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계속 문제가 됐던 그래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킨 스텔라 뭐 이런 게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쭉 많이 나오죠. USDT, USDC 뭐 이런 게 나오고요. J 코인은 일본에서 만든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DeFi, NFT 이쪽으로도 코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진화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다가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한 걸 계기로 해서 2009년도에 바로 비트코인을 출시를 했죠. 그 뒤에 이제 여러 코인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근데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내놔도 아무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거래가 거의 안 된 상태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피자데이 같은 것도
해서 피자를 갖다가 한판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몇만 비트코인인가 그래 팔기도 하는 그런 쇼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도 거래가 별로 안 되다가 2013년에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거기에서 위기가 오면서 키프로스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키프로스 돈을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디파이 이런 게 나오면서 디파이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암호 화폐 쪽만 얘기하다가 디파이하고 메타버스 NFT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자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게 주요 개념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크립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크립토를 구현하는 기술, 블록체인, 우리가 흔히들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죠. 분산 원장 기술. 그럼 분산 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용도 같은 경우는 단순 페이먼트에 주로 이제 지불행 암호화폐라고 그러죠. 스위스 핀마에서 내놓은 그 가이드라인 이거 지불행.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쭉 되겠습니다. 디지털 오너십, 디지털 골드. 요즘은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앱 같은 거, D앱을 많이 개발한 인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강점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효율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억세서가 억세서 저게 뭐냐면 일종의 포용금융인데 그동안에 지구에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17억 명 정도가 은행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거. 저희가 한 5, 6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가 우리 학교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이뱅크에서 얘기가 중국의 저 서부 쪽에 사막에서 일하는 농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생 금융을 모르고 사금융만 쓰는 거죠. 쓰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마이뱅크에다가 우리가 돈을 좀 빌릴 것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때 우리 학교 교수들이 다 놀란 것은 3분 만에 전화를 받고 3분 만에 그 사람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한 그때 20만 개 정도 쓴다고 그랬어요. 빅데이터를 써서 3분 이내에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금리 수준을 얼마나 결정하는 것이 결정해야 하는 게 적합할지를 결정해서 바로 통보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혀 금융을 사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사실은 중국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요 몇 년 전에 알리바바의 마윈을 공산당에서 좀 압제를 가했지만 그 전에는 그 풀어놨던 이유가 공산당 정부 건 100년 동안 7, 8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금융 혜택을 소외계층에게 공산당이 제일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노동자 농민에게 금융을 처음 제공한 게 바로 이 암호화폐였다. 그것 때문에 계속 놔두는데 너무 이게 커지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커지니까 이게 공산당이 좀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나 이 프로그래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목적에 맞는 돈을 이런 거예요. 목적에 맞는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그 미국의 여성 단체 같은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원리주의 회교도잖아요. 원리주의 회교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성들에게 일단은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 계좌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여성 단체에서 알게 된 것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배우지도 않고 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남편에게 혹은 아들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모바일 폰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프간 여성들의 여성 단체와 접촉을 해서 모바일 폰을 가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머니인데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처를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도구를 사는 데만 쓰도록 아마존과 협약을 해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리아 난민 같은 거 지금 벌써 시리아 난민들은 아마 한 20년째 난민 생활을 하고 있죠. 저 사막 위에서 어떻게 보냈냐? 약이라든지 구호품을 어떻게 보냈냐? 약이나 구호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을 통해서 보내고 그 모바일 폰에 무슨 그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돼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식량이나 약 같은 데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포용금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 제가 한 3년 전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유엔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유엔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포용금융에 관해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좀 참여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금융이 이제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뭐 탈중앙금융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본래 암호화폐를 창시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금융제도를 믿을 수 없다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한 완전히 탈중앙화된 금융을 이제 지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걸 갖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예치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암호화폐의 일종의 은행이죠. 그런 것들은 디파이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 적합한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모여서 디파이 여러 가지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 디파이에 관해서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실습을 해서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느냐 해서 저희 그때 하루 정도 실습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게 실습을 하지 않고는 말로만 들어갖고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습을 하면서 내가 직접 내 돈을 가지고 디파이를 가입도 해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파이 열풍이 2021년경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2021년에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NFT와 그다음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에서 암호자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뭐 예컨대 조각투자 같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하고 또 이것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 되면서 내 개인 자산화 되면서 드디어 이것이 거래가 되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무슨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우리나라 옛날 고화라든지 고서 같은 것을 NFT를 만들어서 그 박물관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팔아서 재정을 충당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처럼 그걸 이제 산 사람은 그지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암호자산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이번에 스탠포드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전부 다 크립토 에셋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크립토 에셋. 그래서 이제 가상자 NFT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NFT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쉽게 이해가 돼요. 영화. 저도 영화를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이제 자기가 이 고글을 쓰고 집안에서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가상세계에서 거기서 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골방에 앉아서 계속 그것만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자기 신세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나던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영화인데 한 번은 볼만하면 저는 그걸 보면 이거 책을 통해서만 보다가 그 영화를 관련된 영화 한 2편 봤더니 메타버스가 금방 뭔지 금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근년에 등장한 건 CBDC죠. 드디어 중앙은행 화폐도 이렇게 갈 수는
이제는 가상화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센트럴뱅크 여기는 디지털 커런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용어를 본래 중앙은행은 BIS라고 그래서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고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용어가 CBDC라 해가지고 디지털 커런시다. 그래서 거기 뭐 나온 페이퍼매도 벌써 몇십 개나 나와 있고요.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미국의 학자들은 벌써 몇 년 전에 이것이 얘기되면서 앞으로 중앙은행 통화가 CBDC로 가면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한테도 제발 좀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나라 제가 좀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여기는 오늘은 주로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학계에서는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할까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CBDC가 나왔을 때 중앙은행 통화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수한테 논문을 낸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한번 오겠냐고 그랬더니 왕복 비행기 요금하고 호텔비 빼고 사례비만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형편이 안 되겠다고 거절했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자면 2, 3년 전부터 매년 연초에 이제 금년에도 내년 초에 되면 미국 경제학회가 아메리칸 에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이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죠. 거기서 매년 연초에 연례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보통 이 메인 세션에 이제는 이런 그 암호화폐나 CBDC 이런 것들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제가 학회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연구한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 다들 보면 말이에요. 미국의 연구 우수한 대학을 나온 학자 교수인데 들어오면 연구를 안 해요. 나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그런 논문들을 부르려고 전화까지 했던 이유가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 자극을 주려고 했는데 자극이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도 곧 내년까지 시험 테스트를 마치고 곧 준비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화폐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화폐 주권이 통화 주권이 그만큼 위축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의 디지털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이렇게 빨간 게 미국의 이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연준의 통화정책의 바로메타 금리가 연방기금금리입니다. 연방기금금리가 이렇게 높았다가 내려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조금 이래 됐는데 연방기금금리가 제로로 내려갔을 때 암호화폐 가격은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2020년이죠. 상승하기 시작했다가 그래서 2022년에 붐을 이룹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죠. 나왔다가 드디어 이것이 2022년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크립토 윈터가 온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어제 미국의 FOMC가 있었는데 FOMC라는 게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데 거의 이제는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크립토 윈터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짐이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처음에 ICO 열풍이 부른 게 2017년입니다. 요게 이제 17년이고 그 다음에 디파이나 NFT 열풍이 분 때가 바로 2021년, 2022년이에요. NFT 그리고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크립토 윈터가 끝나가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즘 흔히들 말하는 웹 3.0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ICO 열풍이 불다가 이게 잠전에
찌면서 2021년, 22년에 디파이 열풍이 불고 그다음에 이제 NFT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지금은 다시 웹 3.0으로 넘어간다. 이런 시대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데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뭐 비트코인은 흔히들 초당 거래속도 TPS라고 그러고 TPS가 7밖에 안 된다. 이더리움도 14, 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작년에 9월달에 9월 15일에 새롭게 지분 증명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나라의 뭐 큐브 체인도 테스트 상으로는 12,900까지 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인넷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우리가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시행을 하고 했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근데 문제는 특검법이 이게 큰 문제가 거래소가 지금 5곳인가 그렇죠. 근데 일본은 거래소가 23개예요. 일본이 거래소가 거래량은 우리나라 절반인데 23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너무 이러다 보니까 큰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가상자산 업권법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5년간 방치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필요한 규제도 도입하지 않으면서 지금 굉장히 대혼란 속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은행이 통장을 발행해 주는 은행이 자금 시답 방지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발행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거래소가 적어졌는데 이게 보면은 전통자산은 그렇잖아요. 전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다 자금 시답 위험 거래를 징후를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암호화폐만은 은행 보고 하라고 하니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정을 발행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이나 암호자산도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가상자산 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자금 세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방안을 하는 게 좋고 이런 걸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상장 가이드라인인데 상장이 우리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왜냐하면 거래소가 5개밖에 없다 보니까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이 행패가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많이 알려지고 검찰에 구속까지 됐지만 거래 하나 하는데 보통 20억, 30억을 뒷돈을 요구한다. 이런 거 뭐 공공연한 얘기네. 너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두바이에 가봤지만 두바이의 거래소에서는 명백하게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그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억 내면은 뭐 1억 5천 내면 얼마 이렇게 뭘 해주겠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투명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독과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행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규제기관이 없습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자율규제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증권 같은 금융투자협회 등등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만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암호화폐를 인정 자체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 같은 게 지금 한 20개가 넘어요. 20개 넘는데 그 하나만 금융위원회 등록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관 역할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좀 STO는 뭐 오전에 했다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STO가 제가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STO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죠. 한국 증권거래소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래 되면은 아마 암호화폐가 처음에 생각했던 탈중앙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를 덱스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래소 안에 다시 집어넣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가 가야 할 방향, 가고 있는 방향과 세계적인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웹 3.0이 부상하는데 간단히 하면 이제 전부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개인화되고 탈중앙화된 그런 인터넷이다. 그런 얘기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 가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렇게 STO 같은 걸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에다 집어넣어서 언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다 비트코인이다 쭉 하다가 지금 웹 3.0으로 가상세계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중 하나가 일본에서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일본에서 웹 3.0을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는 그런 자본주의 형태로 간다 해서 이번에 이런 큰 컨퍼런스에서 축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통상산업성 안에 웹 3.0 정책실도 만들고 백서도 발간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벌써 일본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경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유럽에서도 미카라고 이게 바로 그건데요. 암호 자산에 관한 법률이에요. 마켓 인 크립토 에셋입니다. 크립토 에셋. 크립토 에셋 이런 법률을 만들고 한국도 이제 이렇게 CBDC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잘못됐는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이제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나가면서 좀 탈중앙화, 웹 3.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빨리 그 지난 5년간의 일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일본처럼 새로운 자본주의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 앞서가야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